시조는 사음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음보가 4개 있어서 12음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러면은 이 작품도 12음보인가 보면은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셔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서 12음보가 되는 거거든요. 2개의 음보를 합쳐서 9라고 그래. 그러니까 6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주로 글자 수를 보면 한 음보당 주로 글자가 3글자에서 4글자. 물론 2글자도 있고 5글자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 4글자 들어간다고 해서 3, 4조라고 하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정한 음보가 반복돼서 형성되는 은유를 음보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 수,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으로 해서 형성되는 은유를 음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보의 반복, 이거는 글자 수의 반복이라서 이런 거야. 이러한 운율은 겉으로 드러나요? 아니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이런 운율? 음보를 나눌 수 있지 않아? 글자 수로 나눌 수 있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겉으로 드러난다 해서 뭐라 그래? 외형률이라고 그래. 이런 외형률을 지키는 시들을 뭐라 그래? 정형시라고 그래. 그래서 시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라고 하는 건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시조는 이런 형식적인 특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그 19체 향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뭐였어? 종장 첫 음보의 글자 수가 몇 글자로 고정된다? 3글자로 고정된다라는 게 시조의 가장 큰 형식적인 특징이었어. 이거 그 19체 향가 낙구의 첫머리의 감탄사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왜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으로 나눠져? 이것도 19체 향가의 전구, 후구, 낙구의 3단 구성,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까지 시조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 시조의 종류 보시면 종류를 나눌 땐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이 종류는 첫 번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두 번째 길이에 따라,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 따라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형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의 형식이 딱 갖추어져 있는 걸 일반적인 시조, 평범한 시조라고 해서 평시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길이가 짧잖아. 그러면은 나의 정서를 드러내기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런데 이 시조가 되게 오랫동안 창작된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반들이 하기 시작하다가 평민들도 하나둘씩 시조를 창작하게 돼. 근데 평민들은 배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자 수 맞추고 막 형식적인 특징 고려해서 정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난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데 형식적인 제약이 너무 빡센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식을 파괴하기 시작해. 형식을 파괴하면서 그냥 난 하고 싶은 말 할란다 하면서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길어지게 돼. 그래서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중장의 한구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그걸 어시조라고 그래요. 근데 어시조는 거의 안 나와. 선생님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냥 어시조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여러분 시조라고 해서 나왔는데 3줄이 아니라 막 5, 6줄 되는 것들 본 적 있죠? 그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연시조 아니고? 연시조는 이게 연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하나의 시조인데 한 덩어리인데 줄이 긴 거 사설시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거기 빈칸에다가 이거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설시조는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평시조보다 늦게 발전했겠죠. 그리고 사설시조는 주로 창작층이 누구겠어? 평민이겠지. 그럼 평민들이 사실 조선 초기에는 평민들이 감히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가 없지. 양반들의 취미생활이란 말이야, 시조는. 근데 평민들이 감히 양반들의 취미생활에 발을 얹어? 그럴 수 없지. 그러면 평민들이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평민들의 의식, 뭐 인권 이런 게 올라갔을 때. 언제? 조선 후기에 발전하기 시작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발달하게 되는 건 거예요. 시기적으로 점점 나죠. 그런데 이 갈래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비어있는 데다가 표 좀 쓸 거예요. 이거 제목은 평시조와 더워 얘들아? 괜찮아. 더우면 얘기하세요.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인데,
우리는 갈래 특징만 알아도 이 작품이 언제, 누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창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비교할 건데, 일단 시기적으로는 평시조는 주로 언제? 조선? 언제 창작됐다고? 후기 아니면 언제겠어? 전기. 조선 전기에 가장 많이 창작이 됐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주요 향유충. 향유가 뭐야?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시조를 주로 쓰고 들은 즐긴 사람들은 평시조는 주로 어느 계층? 양반 계층. 그리고 양반들이랑 같이 시조 지으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여자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기생들이 문학작품의 작가들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우리 황진이 맞아. 황진이도 그렇고 막 홍랑 시조 배운 적 있지 않나? 뭐 어쨌든 그래서 기녀 가사, 기녀 시조라는 갈래가 따로 장르를 따로 만들어놨을 만큼 엄청 이제 저기가 많고요. 그 작가 층이 많고요. 조선 후기의 향유층은 주로 평민들이었다. 그러면 쓴 사람들이 다르니까 주제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우리가 사실 뭘 알고 싶은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주제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평민들은 어떤 주제를 주로 썼을까? 여러분, 사대부들은 작품의 주제가 주로 뭐야? 아, 그거는 약간 경기체가에 가깝고, 임금 또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 독서가? 아, 독서당이 어디에 있었지? 그치. 그 산이 뭐야? 자연이지. 그래서 자연 친화, 임금 예찬, 그리고 사랑도 막 그런 자극적이고 도파민 터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야? 이별의 정한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치? 이제 기생들은 늘 어떻게 혼자서 막 일편단심으로 떠난 남자 기다리고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주제로 많이 나오고. 사설시조는 어떻게 하겠어? 양반 싫어. 양반 풍자하는 작품이나 아니면 사랑 이야기 할 때도 이런 이별의 정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학작품에서도 슬픈 얘기 해야 돼? 싫잖아. 도파민 터지는 약간 자극적이고 짜릿한 사랑 이야기,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남녀 상열지사라고 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남녀 상열지사, 이거 양반들이 진짜 싫어했던 건데 이게 조금 야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야. 남녀 상열지사 해석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열이 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뭐 사랑하면은 뭐 열이 나나 보지?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사설시조에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차이만으로도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길이에 따라서가 이러한 시조가 덩어리로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어. 하나가 한자로 단이야. 그래서 단시조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있어. 그래서 마치 시에, 현대시에 연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원래 이제 한자로는 연달아 있다. 시조가 여러 개 연달아 있다 해서 연시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연체로 되어 있는 고전시가가 3개밖에 없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고려가요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연시조도 어떻게 보면 분연체야, 그지? 근데 이건 시조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시조 갈래가 분연체인 건 아닌 거지. 그치? 그리고 경기체가는 메이저 갈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분연체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분연체다라고 하면은 고려가요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연시조도 연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흥, 윤선도의 만흥 배울 거잖아요? 그게 연시조의 대표적인 작품인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기로 봤을 때는 시조 언제까지 창작됐다고? 조선 후기? 부터 시작된 거고, 현재까지도 시조가 창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개혁 이전의 시조를 고시조라고 하고, 가보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는 시조를 현대시조라고 합니다. 시조가 진짜 왜 대단한 거냐면 어디서 막 그런 소설이나 현대시 같은 거는 다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수입해 온 거야, 그 폼을. 근데 시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갈래여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적용시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되게 크다. 그런데 심지어 작품 수도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시대 때는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릴스 찍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냥 파티하다가 심심하면 시조나 지어볼까? 하면서 내가 지으면은 이제 약간 공격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가 답가로 이렇게 누가 더 시조 좋은 시조로 공격하나 약간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조는 작품 수도 많지,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작품이고 또 이런 형식적인 특징도 잘 갖추어져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갈래다. 그 중에 하나,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이라는 평시조 볼 건데요. 이거 사군자 얘기하다가 말았나? 사군자 얘기했지? 사군자 얘기 안 했어? 수업시간에 얘기 안 했어? 그럼 하고. 했어? 언제? 예전에 했어? 기억나? 예전에. 예전에 했어? 뭐 할 때 했지? 마지막에 무슨 나무 잣까지 할 때 했구나. 그 찬기파랑 갈 때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사군자가 상징하는 게 뭐라 했어? 지조절개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랬잖아. 선생님이 먼저 자세히 설명해줬잖아. 걔네가 왜 지조절개인지. 그때 매화가 왜 지조절개라 했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야. 3월에. 3월에 개화하려면 싹을 언제 틔워야 돼? 1월, 2월에 틔워야 돼. 그 겨울에 나뭇가지를 뚫고 싹을 틔우려면 생명력이 강해야 돼. 강인한, 실현에도 꿋꿋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국화, 매낭국죽 할 때 국화도 왜 그래? 9월인가 10월에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 그걸 견뎌야 돼. 그런 거 지조절개. 여기에는 뭐가 나왔어? 사군자 중에 대나무가 나왔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사군자 왜 알아야 된다 했어? 이 소재들이 나오면 지조절개가 주제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주제도 뭐야? 그러면 지조절개야. 이 지조절개가 뭐에 대한 지조절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이 작품 끝이야.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조절개인데 이게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고려 유신이에요. 근데 그런 거지. 그 막 새로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막 이제 회유를 하는 거야. 야, 뭐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좋은 관직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조선을 새롭게 꾸며가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기를 해. 그 뭐지? 고려의 그거를 지키면서 조선의 그런 벼슬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고 지조절개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회유의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생육신, 사육신 들어봤어? 오오오오.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살아서 지조절개를 지킨 사람이 있고 죽음으로 지조절개를 증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서 지조절개를 증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런 의심을 받았겠지. 정말 고려의 편이 맞냐? 그래서 그쪽으로 편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명하려고 쓴 시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품 한번 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던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해서 상징적 의미를 봐야겠지. 대나무가 휘어졌어. 대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근데 지조절개가 그럼 휘어진 거야.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럼 눈이 상징하는 게 뭘까? 어떤 실현권하니까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했을 때 조선 왕조, 조선 건국 세력 요런 거지. 눈에다가 파란 색깔로 해묻히시고 그럼 이제 조선 왕조 세력들이 나를 막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세력들의 힘을 눈이라고 비유하면 눈은 고려 유신은 남아있는 신하라는 거예요. 고려 유신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조선 건국 세력 또는 이 세력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 이렇게 볼 수 있지. 물 좀 떠올게. 안녕.
자, 그래서 이런 세력 때문에 대가 휘어졌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저런 세력에 굴복한 대나무다. 맞아? 아니야. 굴복했으면 꺾어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조선 건국 세력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 내가 걔네한테 넘어가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대나무가 그렇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무게가 쌓이니까 휘어지지. 하지만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조절개는 꺾이지 않아. 부러지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휘어지는 빨간 색깔로 밑줄 치고, 이러한 압력, 조선 건국 세력의 압력을 견디는, 이게 누가 견디고 있는 거야? 내가 견디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견디는 고충을 대나무가 눈을 맞아서 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선 세력에 굴복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이 대나무를 대자가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야겠죠? 대나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신하가 저기가 되겠지. 대나무의 상징적 의미가 되겠지. 대나무를 누라서 굽다 덩고 누가 굽다고 했느냐. 그럼 굽었다 안 굽었다? 안 굽었다 무슨 법이에요? 응? 서리법이지. 파랑 색깔로 누라서 굽다 덩고에 파랑 색깔로 밑줄 치시고 서리법인데 서리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대나무가 왜 지주절개라고 했어? 꼿꼿하게 서 있어서 지주절개라고 했잖아. 그치? 대나무가 휘어진 거지 대나무 자체가 굽어져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굽다가 무슨 뜻인 거야 그러면? 그치. 굴복하고 변절한 걸 얘기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휜 거는 굽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조절개를 지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라서 굽었다고 했어? 그럼 누가 굽었다고 했냐? 굽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굽었다. 휘어진 나를 보고 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리법을 통해서 대나무를 휘어진 대나무를 폄하하는 평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나 안 굽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때 이 굽다덩고가 의미하는 게 바로 굽다덩고의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볼까? 변절을 의미하는 거지. 이제 조선 세력으로 붙은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휘다와 굽다의 의미 차이. 이 작품에서 휘다와 굽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이 작품 해석에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지. 변절? 절개가 변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조절개를 버리고 딴 사람 편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버리고 조선 편에 붙는 거지. 변절 어떻습니까? 굽다덩고에다가 빨간 색깔을 동그라미 치고 근데 얘들아 선생님 교과서 범위 안 봤는데 교과서 범위에서 더 해야 될 건 없어 그러면? 뭐 배운 것 중에 없는 거지. 페이지 수 선생님이 다 확인하기가 좀 그래. 너무 많아. 새로운 쌤은 근데 교과서를 거의 안 봐요.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쨌든 진도에서 안 한 거는 이제 속삼위인국이랑 만능 빼면 없는 거지. 학교 진도 나간 거에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쌤 거는 못 들어가. 다른 쌤거 아직 못 들어가지고. 일단 지금 나간 거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오발탄. 오발탄 해? 그 손가락 부러진 선생님 아니에요 오발탄? 할? 아 제가 손가락 부러진 쌤 수업 아직 안 들어가지고 쌤건 제가 오발탄 한 번 있어?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니네 진짜 쌤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그 친구
서현이? 네. 아, 홀수반이라서? 아, 근데 오발탄 나가면 나간다 얘기하셨을 것 같아. 그래도. 그래, 뭐 나가면 그때 하지 뭐. 난 몰라. 아,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구불절. 여기서 절이 이제 절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 대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젓가락처럼 생기지 않고 어떻게? 요렇게. 마디가 있지. 맞아요? 이 마디를 한자로 절이라 그래. 마디절 들어봤어? 근데 열대 절개가 또 무슨 뜻이야, 이 작품에서? 절개의 절도 뜻하죠. 그러니까 대나무의 마디, 굽어질 절개, 굽어질 마디를 뜻하기도 하고 굽어질 절개를 뜻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나무의 마디 굽었어, 안 굽었어? 지금? 안 굽었어. 휘기만 했지 굽지 않았지. 그리고 나의 절개도 굽지 않았어.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절에다가 또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작품의 상징적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걸 중의법이라고 하지. 의미가 중복된다고 해서요. 첫 번째는 대나무 마디를 상징하는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단어. 아, 그럼 내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따가 오발탄 나오는지. 눈 속에 풀을 쏘냐? 이랬어요. 이번에도 뭐야? 눈 속에서 푸르겠어? 굽어질 마디면, 굽어질 절개면 눈 속에 푸르겠어? 푸르다, 안 푸르다? 너네 뉘앙스로 그렇게 하지 마. 봐봐. 굽어질 절개면 안 푸르다야. 맞아. 그럼 나는 푸르다, 안 푸르다? 푸르다야. 그치? 왜냐면 나는 굽어질 절개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역시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서리법. 이때 서리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뭐야? 굽어진 절개는 당연히 눈 속에 푸르지 않겠지. 근데 대나무 봐봐. 눈에 파묻혀도 대나무의 푸른 색깔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즉 얘가 상징하는 건 뭐야? 대나무의 변하지 않는 지조를 상징하죠? 아, 없네. 이거 그거잖아. 오발탄은 근현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조선시대 문화까지밖에 없네. 휴. 자, 그리고 우리 중장이요. 파란 색깔로 묶어줄 거야.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체크해 주시고. 눈은 무슨 색? 대나무는? 그치. 그러면 눈 속에 묻혀있지만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는 대나무. 흰색과 초록색이 서로 뭐가 되고 있어?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이루고 있지. 왜냐면 여기서 눈은 부정이니까. 그리고 대나무는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 뭐가 부각돼요? 흰색이 부각돼요? 초록색이 부각돼요? 초록색. 그렇지. 초록색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 대나무의 지조 절개잖아. 색채 대비를 통해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줄 마디 전체. 쌤, 응? 이쌤이 이거 하면서 응. 이거랑 비슷한 것들을 알려줬거든요. 응. 뭐였지? 정몽주 대신가? 응. 그냥 성산문의 뭐 기억도 우리 쌤이 나눠준 거였긴 한데 수업을 했어? 하긴 했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엄청 연습이 나는데 그냥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고 시어가 무슨 내용인지 그런 거 다 읽어드리겠어요. 일단 보내줘봐. 필기 된 거죠? 아, 필기 상관없어. 작품 제목만 알려줘봐. 내용. 자, 그 다음, 아마도 새 한 구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 그 사군자 애들이 다 한 명씩 그 별명이 있어. 왜 걔네가 지주설계인지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을 별명으로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거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새한고절은 대나무의 별명이에요. 새한고절이 무슨 뜻이냐면,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야. 그러니까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다라는 거에 대한 별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운 겨울에 혼자서 절개 있는 애는 너뿐인 것 같아. 이때 너가 누구예요? 대나무예요. 근데 나, 너, 우리 이거는 누구한테 누구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아니. 문법적으로 나, 너,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너 진짜 귀엽다. 이거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아,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잖아. 원래는 왜 웃었어? 이상하잖아. 근데 너 진짜 귀엽다. 너 오늘 모자 진짜 귀엽다. 이건 되잖아. 근데 왜 너 오늘 진짜 너네 오늘 커플 모자야. 진짜 귀엽네. 지금 맞다. 어쨌든 근데 왜 너 진짜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웃어? 얘는 뭐가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한테만 쓰는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의 인칭 대명사, 나, 너, 우리 같은 인칭 대명사를 쓰면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이 되는 건 거야. 그치? 이거는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나왔을 때 지칭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의인법이야 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지. 너에다가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의인법. 자, 그런데 이 의인법이 지칭한 대사가 대상이 대나무라고 했잖아요. 대나무가 세한고절이야. 나도 지금 어때? 조선 왕조의 조선 건국 세력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그 휘어져 있지만 굽어지지는 않느라고 고생하죠. 즉 대나무와 화자가 지금 서로 어떤 처지예요? 대조돼? 동일하지. 그래서 이 의인법을 통해서 화자와 대나무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대나무가 동일시되는 대나무와 화자가 동일시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너뿐인가 하노라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노라, 도다, 로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 문장이 무슨 형이 되는 걸까? 감탄형이 되는 거야. 감탄형 종결음이 나오면 무슨 법이야? 영탄법이야. 그치? 너뿐인가 하노라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영탄법인데 영탄법은 주로 그럼 여기서 영탄법 왜 썼어? 대나무의 고결한 기계를 그런 지조와 절개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기계를 뭐 하느라고? 우리 찬기파랑가도 영탄법 많이 나왔지. 뭐 하려고 대상을. 그치. 얘도 대나무의 그런 지조와 절개 그리고 눈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있는 기계를 예찬하기 위해서 영탄법을 사용했다. 기계 뭔가 그런 좀 강인한 심리적으로 강인한 모습 이런 거 기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종장. 그 종장이 여러분 이거 낙구를 이어받은 부분이잖아. 그리고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종장에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어. 거기다 종장에다 빨간 색깔로 체크해 볼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도 세한고절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것도 마지막에 다 같이 와요. 종자. 자, 예이씨, 아유, 빈칸 볼게요. 갈래는 연시이 아니죠. 갈래는 평시조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조절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의가라고 하는 거야. 의는 의리할 때 의란 말이야. 지조절개랑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의리, 절개를 지키는 노래 절의가고요. 성격은 아무리 눈이 와봐라 내가 굽어지나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의지적이고 그런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대나무, 눈 이런 상징적인 소재들 나왔으니까 상징적입니다. 주제는요, 현아, 대나무에 뭐를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 상황이랑 연관 지었을 때는 어느 왕조에 대한 화자의 어떤 마음을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걸까, 지후야? 조선 왕조에 대한 뭐? 아니, 조선 왕조에 대한 뭐? 절개, 지조절개? 조선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켜? 지금 고려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들고 있잖아. 그렇지.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라고 쓰자. 다음 특징은요. 눈과 대나무라는 은영아, 이 둘이 의미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그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래서 어떤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자연물로 형성하고 있는 걸까, 은영아? 추상적 관념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추상적인 관념이잖아. 그런데 눈과 대나무는 구체적인 자연물이잖아. 뭐 어떤 추상적 관념을 얘기하기 위해 구체적 자연물을 썼냐는 거지. 절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뇌가 고장나 버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어려운 단어로 포장한 것 뿐이야. 그럼 말장난에 속으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그치? 추상적 관념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모든 문학이 다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거 아니야? 그쵸? 주제는 다 추상적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절개라는 이라는 이구나. 그럼 충절이라고 할까? 충성과 절개니까. 충절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자주 사용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사용된 표현 방법. 현아, 뭐예요? 서리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근데 서리적 표현이 다 뭐였어? 누가 굽었다고 했냐? 나 안 굽었거든? 눈 속에 푸르겠냐? 그러니까 난 푸르잖아. 결국 나의 그 고려 왕조에 대한 뭐를 부각하는 거야?
변함없는. 변함없는 지조절개야.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는 거지. 그래서 당당함을 부각하는 거야. 나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난 떳떳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당함을 부각하고. 그 다음 3번 서리법 말고 또 은영아 어떤 표현 방법 사용됐지? 또 영탄. 그렇지. 영탄법을 활용해서 대나무의 절개에 대한 화자의 어떤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찬. 예찬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그래 짜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보시면요. 지우야, 뭐를 맞아서 뭐가 휘어졌어요? 그치,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하지만 중장, 눈 속에서도 윤지야 어떤 대나무? 뭐를 유지하고 있어? 중장의 내용이 뭐야? 눈 속에서 대나무 어떤 상태?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로 바로 가지 말고 늘 지문을 근거해서 해석으로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 왜 지조절개라고 파악했어? 대나무가 눈 속에서도 어떠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 아니면 너가 지조절개가 나올 수 있었겠어? 없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선생님 늘 막 그냥 외워 하면 돼. 여기 이것만 나오면 그냥 외워 하면 돼. 이해하지 마. 그냥 외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문이나 선지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건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추론해야 되지를 물어보는 건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답을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질문을 따라오려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고치기 어렵거든? 계속 연습해야 돼. 내가 선생님이 필기 해주고 나서 이거의 상징적이 뭐야 하면 누가 말 못해. 칠판 보고 읽으면 되잖아. 이건 초등학생이 글씨 연습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하는 연습하는 건 거야. 왜 지조절개가 나왔냔 말이야. 중장에서 근거가 뭐냔 말이야. 윤지야 뭐야? 눈 속에서 대나무가 어떤 상태야? 중장이 뭐라고 했어? 중장을 읽어봐. 중장이 어딘지 몰라? 그거 중장을 읽어봐. 중장을 읽어보라 했는데 왜 고민하고 풀을 쏘냐라고만 얘기해. 중장이 어딘지 알아볼라. 중장이 두 번째 줄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풀을 쏘냐만 얘기해. 지금 너는 머릿속에 답을 얘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을 못 따라와. 근데 내가 시험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유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너가 스스로 이걸 따라와야 돼. 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질문의 그 과정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해했어? 중장이 어디야 그러면? 그러니까 중장을 읽어봐 그러면. 그렇지. 근데 중장의 내용이 뭐래? 눈 속에서 어떤 대나무래? 그러면? 눈 속에 풀을 쏘냐라며. 그 대나무 눈 속에서 어떻다는 거야? 그럼 중장 해석돼? 윤지야 중장 해석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의 단어도 모르겠어? 해석이 하나도 안 돼? 모든 단어를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몰라요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여기서 해석이 되는 단어는 뭔데? 여기서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이겨내야 돼. 생각해내야 돼. 선생님이 자꾸 질문하니까 머리가 더 하얘지고 모르겠지? 그게 네가 시험 때 겪을 압박이야. 이거 진짜 쉬운 거야. 근데 네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시험 때도 똑같이 그럴 거야. 시험 때는 긴장하니까.
여기서 뭐 하나도 모르겠어? 네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답을 빨리 말해야 돼. 생각을 빨리 해야 돼. 네가 아는 단어 얘기해봐. 그래, 물 속에. 풀을 쏘냐는 뭐야, 그러면? 모르는 말이야, 풀을 쏘냐? 그럼 봐봐. 푸르겠느냐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 굽어질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대나무가 굽어질 거면 눈 속에서 푸른색을 유지하겠냐고.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 그럼 봐봐. 대나무가 초록색이야, 그치? 맞아요? 근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 맞아? 아, 이건 작품 바깥의 얘기야. 진짜 대나무 얘기하는 거야. 눈이 오잖아. 근데 눈에 대나무가 덮이잖아. 대나무 색깔 바뀌어, 안 바뀌어? 대나무가 흰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대나무 자체가 흰색으로 바뀌어? 그게 이런 거야. 내가 화장을 해. 얼굴이 내 흰색으로 바뀌는 거야? 내 피부색은 그대로죠. 그냥 겉에 화장품만 씌워진 거지. 본질은 변해, 안 변해? 대나무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눈 속에서도 계속 무슨 색인 거야, 대나무는. 그치? 그 초록색이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거야? 여기서 상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초록색이 상징하는 게 뭐야? 지조절개란 말이야. 알겠어?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초록색, 그리고 꿋꿋한 일자로 세워져 있는 거, 이런 모양은 지조절개야. 여기서 외우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것까지는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건 거야. 이게 왜 지조절개가 되지? 까지는 내가 작품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눈 속에서도 어떤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중장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한 대나무야? 무슨 색깔을 유지하는 대나무야? 그래, 그래서 푸른 대나무야. 중장에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 그 다음, 그래서 눈 속에서도 푸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아, 대나무의 절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찬하는 거지. 아, 뭐야, 우리 갈래 시조까지밖에 안 했잖아. 가사 볼게요. 가사는요, 주로 조선시대에 향유된, 지우야, 가사가 몇 음보라고 했었어? 사음보의 연속체야. 그런데 시조와의 차이는 뭐야? 시조는 사음보가 3번밖에 반복이 안 되죠. 근데 가사는 연속체야. 그래서 엄청 길어. 그래서 웬만한 길이가 긴 거는 다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요 작품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 원래, 우리 이따 속삼이인곡 할 거지? 속삼이인곡이 적인 거죠. 그 가사 작품인 거죠. 그 다음 서사갈래. 조선 전기에 최초의 한문소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혹시 김시습에, 윤지야 기억나? 이생규장전이 김시습에 이거에 실려있다 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금오신화.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 소설집이라고 했었죠. 금오신화. 이게 조선 전기지. 이게 최초의 소설집이니까.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요. 이건 최초의 소설인데 그때 한글이 없었잖아. 최초의 한문 소설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국어니까 최초의 한글 소설도 되게 중요하겠지. 한글이 대중화되고 그래서 그걸로 소설까지 지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지났을 거란 말이지. 조선 후기 현아. 허균의 뭔지 알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진짜 유명한 건데. 고전 소설. 그렇지. 허균의 홍길동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내용도 되게 다양해져. 그래서 뭐 사회를 비판하는 거,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일, 전쟁 소설, 영웅 소설, 구운몽 같은 꿈을 배경으로 한 소설, 판소리개 소설, 막 이런 거, 심청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우화 소설, 세태, 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을 비유한 세태 소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본격적으로 꼽히는 건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 다시 오면은 소재의 속성과 내포적 의미 보시면 눈은요 차가워요. 그리고 대나무를 눌러서 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눈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지우야 뭐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시에서 상징적 의미잖아요. 그런데 은영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압제,
압박하고 제재하는 거란 말이야. 누가 저기를 대나무를 눌러서 휘게 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조선 세운 사람. 그렇지. 그래서 새 왕조의 압제. 새로운 왕조의 압제. 그 다음 대나무는 곱고 푸르다는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려면 눈은 실현 고난이야.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니까. 눈이 왜 실현 고난이야? 눈은 차갑지? 그리고 대나무를 눌러 휘게 하지? 그러니까 실현 고난이야로 가야 돼. 그래야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어. 그럼 대나무는 곱고 푸르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시적 의미는 지우야 뭐야? 지조. 지조? 절개야.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윤지야, 새 왕조의 압제에 지조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 나라 편인 사람이겠어? 새 왕조가 어느 나라야? 고려야 조선이야? 새롭게 지으려는 나라가 고려야 조선이야? 그럼 망한 거 있는 나라는 어디야? 이 작가는 누구 나라 편이야? 조선 편이야? 아까 제가 조선 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한 거를 듣지 못했어? 고려 다음 조선이야. 이건 진짜 역사적인 기본 배경 지식이야, 얘들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긴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거 누구 편이겠어? 얘는 옛날 지조절개니까 당연히 옛날 편이겠지. 그러니까 충신 고려의 유신인 거지. 네. 시험을 그다음 표현 방법 보시면 니라샤 굽다 놓은 눈 속에 풀을 쏘냐 무슨 법일까 지우야? 서리법. 서리법. 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두 개였어, 은영아. 뭐랑 뭐지? 대나무 말. 대나무 마디랑 선비의 예. 절이 뭐야? 절개의 절이라 했잖아. 선비의 절. 응, 그거. 응. 그래서 선비의 지조라고 쓸까, 이번에? 이렇게 시어의 의미가 중복되는 거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주의적인. 그치,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중의법. 자, 그리고 눈의 흰색, 그리고 대나무의 푸른색이 서로 대조되네요. 요거 표현 방법, 지우야, 뭐예요? 체대비. 색채 대비 좋아요. 이 작품에서 윤지야, 너가 의미하는 게 누구야? 대나무야. 대나무한테 너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무슨 법이지? 의인법이지. 다음 너뿐인가 하 노라 감탄용 종결어미 대나무의 고결한 기계를 지우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노라라는 감탄형 종결어미 썼으면 무슨 법이에요? 응, 그렇지. 대나무의 고결한 기계 예찬 영탄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시대 갈래랑 그리고 시조 살펴봤어요. 시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상징적인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윤선도의 만흥.
윤선도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윤선도 처음 듣는 사람이야? 윤선도 씨는 정말 많은 시조와 가사를 지은 조선시대 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꼰대였고 그 당시 얘기로 얘기하면 좀 강직한 성격이었어. 왜 우리가 꼰대를 왜 꼰대라고 그래? 자기 말만 맞는 줄 알고 남의 말 안 들어서 꼰대라고 하잖아요. 윤선도 씨는 왜 꼰대였냐면 왕한테도 자기의 그걸 안 굽혔어. 그런 자기의 뜻을.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윤선도 씨가 굉장히 오랜 나이 70 몇 세까지 관직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70 몇 세면 진짜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몇 번을 거쳐갔을 거 아니야. 4-5번의 왕을 거쳐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왕의 스승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내 제자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자꾸 왕이 돼서도 뭐 하고 싶은 거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치? 꾸짖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실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스승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기 신하들도 다 어때? 자기보다 약간 수준 미달이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꼰대처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틀린 소리 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너무 그게 과해지면은 어때?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럼 지가 왕을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선도 씨가 프로 유배러예요. 실제로는 관직 생활을 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고 관직 생활보다 유배 생활이 더 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선도 씨, 그래서 이제 윤선도가 왜 작품을 많이 썼냐면 유배 가서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조랑 가사랑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기생들이 쓰는 시조나 가사를 기녀가사, 기녀시조라고 한다 했죠. 유배러들이 쓴 시조와 가사도 엄청 많아. 그런 걸 뭐라 그래? 유배시조, 유배가사라고 그래. 요 작품이 이제 대표적인 유배 시조인데. 여러분, 유배는 어떤 곳으로 가요? 서울로 유배 간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다 엄청난 시골, 완전 깡촌 시골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가 뭘로 연결될까? 자연 친화로 연결되는 건 거야. 보고 듣는 게 다 평화로운 자연,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어쨌든 유배 생활이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아가야 되지.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유배 가사의 대표적인 주제는 자연예찬, 자연친화, 임금예찬 요거가 나오거든요. 윤선도의 만능이 그 전형적인 사대부의 그 유배 시조의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윤선도 씨가 억까도 많이 당하기는 했어.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늘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 저기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윤선도 시인이 임금을 이제 병자호란 때 임금님이 도망가셨잖아요. 그쵸? 그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로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 뭐 이제 프로 유배라니까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 그러고 이제 윤선도 씨가 약간 현타가 온 거야. 그때 막 나라도 엄청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현타가 와가지고 이분의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마을 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그래서 이거 유배 시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유배 생활 이후에 현타가 와가지고 쓴 시가 바로 만흥이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현타가 왔으니까 뭐가 싫겠어? 속세가 싫겠지. 자연친화 작품의 또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속세, 부귀와 공명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나는 은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윤선도 시인의 특징은 이 사람 사대부잖아. 그리고 막 임금의 스승도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시조에 한자를 뽐내고 싶겠어? 아니면 우리말을 쓰고 싶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 똑똑한 사람이잖아.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자를 뽐내고 싶겠지. 근데 윤선도 시인은 작품에 우리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우리말, 근데 우리말을 쓰면요, 우리말은 색채어나 감각적 표현이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다 우리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말의 그런 묘미와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일수. 아, 근데 이게 저기잖아. 너네랑 나랑 또 그게 달라. 버전이 달라. 여기 보면서 해야겠다. 아,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그러면 산수, 간은 사이야. 산과 물 사이에 바위 아래 띠집은 초가집이거든요. 초가집을 지으니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이 작품 자연 친화라며 그리고 속세 싫어한다며 그럼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와 속세를 상징하는 소재가 서로 뭐 되겠어, 이 작품에서?
대조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에 빨간 색깔로 네모 쳐줄 거예요. 네모, 자연.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상적 가치야. 우리 초장에서는 어디다 네모 칠 거야, 그러면? 산수. 산수랑? 바위? 아, 바위. 아, 바위도 괜찮긴 한데, 바위랑 산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은, 바위 아래 지은 띠집. 왜냐면 내가 그 살고 있는 공간도 어때? 자연 친화적이지. 맞죠? 그래서 산수랑 띠집에다가 빨간 색깔로 네모 치시고, 특히 띠집은요, 띠집에다 파란 색깔로 밑줄 쳐봐. 띠집이 초가집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 사대부잖아요. 근데 자연에 기와집 아니고 초가집을 지었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렇지. 소박한 생활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초가집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도한 생활의 반지하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반지하 살 능력이 없어서 반지하를 사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기로? 소박하게 살기로. 그럼 가난하지만 즐거워. 사자성어 뭘까? 글자가 뭐예요? 초성 줄게. 안 빛나. 그렇지. 우리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주로 안분지족 얘기하죠. 근데 안분지족의 빈이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빈곤할 때 빈이야.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즐거운 자연생활의 뉘앙스가 있을 때 안빈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별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 저 사람 유배 갔다 오더니 이제는 자기 끝발 떨어져가지고서는 고향 가가지고서는 저렇게 가난하게 사네 깔깔깔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지. 분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어. 그럼 이때 이 웃음의 의미는 뭐겠어? 그치, 나를 비웃는 거야. 그럼 그 모르는 남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알 수가 없지. 맞아? 자, 그럼 그 모르는 남들에다가 빨간 색깔로 세모 치시고, 이제부터 세모 치는 애들은 뭐야? 현실,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소재에 세모 칠 거야. 얘네 둘이가 지금 대조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 모르는 남들에다가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구체적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즐거움, 자연에서 논의는 즐거움을 모르겠지.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때 여러분 어리다 알아야 돼. 고전시가 어리다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 혐은 그 시골에 살아서 사리분별에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촌뜨기라는 뜻이야. 여기서 혐은. 그러니까 어리석고 시골 촌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분수, 나의 상황에는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난 어리석고 촌뜨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윤선도가 엄청 그 시대의 스승이잖아요. 근데 자기 보고 어리석고 그 촌뜨기라고 해. 말이 돼, 안 돼?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인 거야. 그쵸? 파란 색깔로 어리고 혐의 뜻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하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제1수의 중심 내용. 나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자연 친화적. 그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어. 자연에서 사는 게 나의 분수에 맞아. 즉, 제1수의 중심 내용.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보리밥 그리고 풋나물은 이 덜 익은 나무인데 봄에 나는 나물이 보통 풋나물이잖아. 그러니까 보리밥에 풋나물이 내 밥의 전체야. 고기 반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소박한 생활이지. 그럼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겠어? 내가 생각하는 자연 속에서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리밥, 풋나물에 빨간 색깔로 네모쳐 주시고 역시 거기 밑줄 치고 소박한 생활 써줘야겠지?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야. 딱 알맞게 먹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바회급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바회급 물가. 자연적인 공간이니까 바회급 물가도 빨강 색깔로 네모. 바회급 물가. 고전어휘 하나 더. 선생님 이렇게 별표 치고 써주는 거는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슬카지. 왜 이렇게 썼어? 슬카지 실컷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러니까 소박한 밥상 먹고 자연에서 실컷 놀아. 아, 이렇게 살고 싶다, 그지? 자, 이렇게 사니까 어때? 그 남은 여 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그 남은, 여 남은, 그러니까 그 외에 남은 일들이야. 부러울 줄?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은 여 남은 일은 뭐야? 자연 이외의 일이야. 어디의 일이겠어, 그러면? 속세의 일이야. 그 남은 여 남은 일 빨간 색깔로 세모 쳐줘야겠죠? 그리고 거기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 속세에서 쉬는 삶은 아닐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속세에서 그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세에서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말이겠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이런 일들을 그 남은 여 남은 일 부러워할 줄이 있겠어? 안 부러워 이 말이잖아. 그럼 무슨 법이야 이거? 반어법? 그러면 이거 부러울 줄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서리법이야. 부러울 줄이 이시랴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서리법을 통해 안 부럽다. 세속이 안 부럽다. 즉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보강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주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보고 얘기 맞춰보고. 너네, 목요일 9시 15분에서 10시 45분에 뭐 하니? 목요일 날 학원 가? 어. 아, 그래? 목요일. 아, 그래? 금요일 날 가지? 그러면 일요일 날 해야 되겠다. 토요일, 응? 일요일에 방학했어. 일 보고 있어? 몇 시? 수학 2시. 근데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네.
자, 그 다음, 뭐 하고 있었지? 청소할 차례. 아, 이수 중심 내용만 적고 마칠게요. 이수. 여기서는 뭐야? 미련이 없어. 여기서 하는 거에 만족해가 포인트지?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시험장 볼래요. 그래. 선생님, 그런데 이제 중생으로 문법 같은 건 안 나와요? 시험에? 아니, 안 배워요? 그거? 아, 니네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면은 하는데 니네 2학기 때 독서라서 그때